계시는데 나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가 회복할 거고 그러면 다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의사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갑자기 나아진걸요? 저는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달째 저는 수면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성분, 인지 기능 저하 약물, 저는 온라인 포럼, 의학 사이트, 약물 정보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특정 항히스타민제를 장기 복용하면 졸음과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것을, 특정 혈압약을 과다 복용하면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특정 소화제와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을 저는 완벽한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각각은 처방약이거나 일반 약이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문제가 없지만 함께 먹으면 천천히 확실하게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샀습니다.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사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소화제 주세요. 이 두통약 있나요? 감기약 좀 주세요. 모두 흔한 약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약들을 섞었습니다. 정확한 양을 계산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지만 효과는 확실한 양으로.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새로운 조합의 약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건강 보조제예요. TV에서 노인들한테 좋다고 했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저를 독살하는 며느리를 믿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자주 멍해지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그냥 TV 보시려던 거예요, 제 어머님.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야, 2주 후 시어머니는 간단한 것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1234예요, 어머님. 아, 맞다. 왜 자꾸 잊어버리지? 한 달 후 시어머니는 거의 제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민지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에요, 어머님.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병원 가야 하나? 그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더 잘 챙겨 드릴게요. 병원은 나중에 가도 돼요. 그래, 네가 잘 챙겨주니까 괜찮을 거야. 준호는 점점 더 걱정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정말 이상해. 병원에 꼭 가봐야 해. 알아, 다음 주에 예약할게. 하지만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휴가라서 예약이 다 찼대. 준호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할 시간이 없었죠. 저를 믿었습니다. 11부 역전된 권력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멍하고 순하고 의존적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괜찮아요, 짐 어머님.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 죄책감, 아니면 만족감? 권력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어머니를 지배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응, 고마워. 어머님 오늘은 이거 입으세요. 알았어.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능력조차 없었으니까요. 가끔 저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청소하는 거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나 보네. 어머님, 오늘 아침에 산책하셨죠? 산책? 내가? 언제? 그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었습니다.
이상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구나.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이게 정의야. 내가 받은 고통의 대가야.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민지 씨,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네요. 요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인데도 집에서 직접 모시다니 대단해요. 치매. 의사들은 시어머니의 증상을 초기 치매로 진단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족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제가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다니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밤에 그가 잠들면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었어.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완벽한 며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어머님, 약 드세요. 어머님, 산책 가실까요? 모두가 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마였습니다. 1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지야, 화장실이 어디지? 저쪽이에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요양보호사를 구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을 남한테 맡길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모실게요. 민지야, 너도 직장 있잖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효부예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요.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면 들킬 수도 있어. 약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야?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12부. 균열의 시작. 이 년째가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너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정상적인 노화나 치매 진행 속도가 아닙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환자분이 드시는 약들을 모두 가져오실 수 있나요? 네, 가져올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약들을 검토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을 먹는지, 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섞여 있는지, 저는 급히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것들을 모두 빼고 정상적인 처방약들만 남겼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증거들을 담아 멀리 버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약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어머님이 드시는 거 다예요. 의사는 약들을 검토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이상하네요. 그럼 왜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지시는 거죠? 글쎄요. 때때로 원인 불명의 다장기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동생 지원이가 귀국했습니다. 지원은 미국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거였죠. 언니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셔. 치매가 심해지고 있어.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의사였습니다. 전문가였죠. 그날 저녁 지원은 시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어머니,
제 손가락 따라 보세요. 지원아, 네가 왔구나. 반가워. 시어머니는 간단한 인지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지원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의사들도 치매라고, 치매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증상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지원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드리던 건강보조제들을 가리켰습니다. 건강보조제예요.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이게 다 뭐예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지원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면제잖아요. 근데 왜 비타민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약 먹기 싫어하셔서. 그리고 이건 항히스타민제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 알레르기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언니.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요. 어머니한테 뭘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이 약들을 이렇게 조합하면은.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왜 싸워? 지원아, 민지한테 잘해줘야 해. 착한 애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살렸어. 이 애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지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매일 약 챙겨주고, 밥 해주고, 좋은 애야. 우리 집 복이야. 시어머니는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를 독살하는 며느리를. 지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후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이 약들을 다 조사해 볼 거예요. 지원아, 만약에 이상한 게 나오면 지원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조사하면 들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멈춰야 하나?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3부. 추적과 도피 다음 날 지원은 약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분석을 의뢰할 거예요. 지원아, 그럴 필요 없어. 다 합법적인 약들이야. 그래도 확인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약을 계속 드려야 하나, 멈춰야 하나, 결국 저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늦었어. 멈춰도 들킬 거야. 그럼 계속하는 게 낫지. 이상한 논리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분석 결과 나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들 자체는 문제 없어요. 다 합법적인 약들이에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약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중추신경 억제, 인지 기능 저하, 장기 기능 저하. 그건 언니 왜 어머니한테 이런 약들을 드린 거예요? 나는, 나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의학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정교한 조합을 우연히 만들 수 없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지원아,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언니, 어머니한테 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도 지원아, 제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왜요? 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저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제 고통, 첫 번째 수면제, 그리고 모든 것을 지원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응, 너무 힘들었어. 매일 죽고 싶었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알아, 나도 알아. 지원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제가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하지만 약은 당장 중단하세요. 지금 즉시. 알았어. 만약 계속하면 저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원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약을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멀리, 아주 멀리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만해야 해. 하지만 14부. 멈출 수 없는 중독, 약을 끊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머리가 좀 덜 아프네. 그래요? 다행이에요. 2주일이 지나자 더 확실해졌습니다. 민지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산책 갈까? 네, 어머님, 같이 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민지야, 이 반찬간이 좀 안 맞는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투, 그 목소리, 예전에 시어머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그래, 제대로 좀 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제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건 싫어. 이틀 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 여기 봐, 먼지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해결돼 다시 해. 돌아왔습니다. 지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다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수면제를 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에, 평화에, 통제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비타민이에요? 응, 고마워.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다시 피곤해 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약 끊으니까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언니, 정말 다시는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괴물이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약을 드렸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민지야,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어머님. 집? 우리 집이 맞아? 네, 맞아요. 시어머니는 이제 집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저는 악마였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시어머니를 독살하는. 네, 어머님, 제가 알아들었어요. 저만이 시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완벽한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세요. 어머님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세요. 모두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시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다니.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에라레알 15부. 최후의 순간 5년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힘드실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권유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 모실 수 있어요. 민지 씨, 당신도 지칠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은 이제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호스피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며칠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세요.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안 돼. 가시면 안 돼. 그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원도 미국에서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밤 준호와 지원은 잠시 집에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민지 언니, 어머니 좀 지켜봐 주세요. 응, 걱정 마. 병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는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저는 괴물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혔지만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죽였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분노? 원망? 저주?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눈물이 시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었다. 어머니, 용서해줘. 민지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삑. 심장 모니터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47분, 나를 걸레자의 글 16부, 무너지는 성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고인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모셨다던데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며느리 정말 천사예요. 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응, 그래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죽였어. 내가 당신 어머니를 죽였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약통들도 옷들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는 꿈. 왜 그랬니? 미안해요. 넌 괴물이야.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요즘 자주 악몽 꾸는 것 같은데. 응, 괜찮아?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2달째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약으로 독살한 제가 이제 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3달째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른 17부, 익명의 제보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민지 씨, 댁 맞으신가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경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고인이 되신 시어머님에 관한 건데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들이 앉았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네. 고인이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그럴 리가요. 제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저희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검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화장하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보관된 혈액 샘플과 의료 기록을 분석하면 됩니다.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이제 끝이야.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경찰이 나한테도 연락했어. 무슨 일이야?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누가 그런 제보를 한 거야? 말도 안 돼. 준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지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아, 네가, 네, 제가 신고했어요. 왜 그랬어? 네, 제가 경고했잖아요. 계속하면 신고한다고. 나는 끊었어. 약을 끊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어머니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마지막까지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 저는 처음에 어머니를 위해 신고 안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용서하셨으니까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어요. 본인이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다고, 언니를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범죄는 범죄예요. 언니는 벌을 받아야 해요. 지원아, 죄송해요, 언니.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8부 진실이 밝혀지다 2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지 씨, 고인의 혈액에서 다량의 진정제, 수면제, 항히스타민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건강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런 조합은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입니다. 저는 김민지 씨,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떤 약을요? 수면제, 진정제, 여러 가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매일, 매일, 그날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5년간의 범죄를 한 19부 체포, 그날 저녁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김민지 씨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그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 엄마를,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미안하다고 해결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내 엄마를 죽였어. 5년 동안. 준호야, 나는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 엄마를 사랑으로 돌본다고 믿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인자였어. 준호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남자, 제가 파괴한 남자,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부. 언론의 심판 다음 날, 제 사건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 5년간 시어머니 독살, 효부로 칭송받던 여성, 실제로는 냉혹한 살인자, 계획적 존속살해, 비타민은 독이었다. 제 사진이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악마다, 진짜 악마. 어떻게 5년 동안이나 사형시켜야 한다. 저런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TV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살인자였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행동 패턴입니다. 5년간 들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끝까지 가해자를 믿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입니다. 저는 사이코패스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만든 괴물이. 하지만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괴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단독, 피해자 생전에 남긴 편지 공개, 며느리를 용서한다. 시어머니가 지원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민지를 용서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민지가 저를 미워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너무 벌하지 말아주세요. 이 편지가 공개되자 여론이 조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잘못이 있었네. 고부 갈등이 이 정도였나? 물론 살인은 나쁘지만 시어머니의 학대도 심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다. 학대당했으면 이혼하면 되지. 왜 죽여?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1부 재판의 시작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온영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해의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이며 특히 존속에 대한 범죄로서 가중 처벌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극심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심리적 고문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방어적 범행입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방어적 범행? 5년간 매일 약을 먹인 게 방어적 범행입니까? 피고인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져야 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인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재판은 격렬했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시댁 근처의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것도 못해. 네가 뭘 잘한다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제 회사 동료였습니다. 민지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자주 울었어요. 시댁 문제라고 말했나요? 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증인은 제 친구였습니다. 민지는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밝고 활발했는데 결혼 후에는 우울하고 지쳐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웃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시댁 얘기만 했고 항상 불안해했어요. 한 번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어요.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저의 고통을 증명하는 증언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힘들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검사는 다른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약사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저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 마지막 증인은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고발했습니다. 지원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도 피해자예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정말 심하셨어요. 저도 봤어요. 네,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래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22부 증언대에 선다 재판 2개월째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 고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의 거부, 한 달간의 시험 신혼 첫날부터 시작된 학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 남편 식사, 청소, 빨래, 회사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욕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까? 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를 결심한 겁니까?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만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년간 계속했습니다. 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멈추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후회합니까? 네. 무엇을 후회합니까? 들킨 것을? 아니면 범행 자체를? 저는 고개를 들어 검사를 봤습니다. 둘 다 후회합니다. 제가 괴물이 된 것을, 시어머니를 죽인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네, 저는 약했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분노를 증오로 바꾸지 마십시오. 증오를 행동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부디 저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정은 숙연했습니다. 23부 판결 재판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5년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고 박순자에게 유해한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학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존속살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학대가 극심했던 점,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던 점, 피해자가 생전에 용서의 뜻을 밝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김민지에게 존속살해죄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딸,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15년, 제 인생의 15년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들처럼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4부 교도소에서의 삶 서울구치소에서 여자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제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야, 신입 왔네. 한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 며느리지? 시어머니 죽인? 네. 와, 실물 보네. TV에서 많이 봤어. 다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었어. 여자들은 다 악마래.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어이없네. 그날 밤 저는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죽인 년, 인간 쓰레기,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교도관이 와서야 멈췄습니다. 폭력 금지, 다들 침대로 돌아가.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은밀한 괴롭힘. 야, 청소해. 밥 먹지 마. 넌 먹을 자격 없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왜 어떡해.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리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지 씨,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매일 맞아요. 교도관한테 말씀하셨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래도 참으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은 벌을 받고 있어요? 이미 15년형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추가로 폭력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괴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실수한 인간이에요. 상담은 매주 계속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5부, 감옥에서의 깨달음일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범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명령에 따르고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습니다. 야, 김민지, 이거 좀 도와줘. 네. 처음에는 다들 저를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너 생각보다 괜찮네. 고마워요. TV에서는 악마처럼 나왔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뭔지 교도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 피해자 공감 교육, 심리 치료,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꿈을 꿨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하지만 제가 괜찮을 리 없다. 저는 그분을 죽였다. 오늘 상담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용서받고 싶으세요? 모르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오늘 어머니가 면회 오셨다. 많이 늙으셨다. 쟤 때문에. 죄송하다고 100번 말해도 부족하다. 2년째가 되었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과의 대화 프로그램.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왔습니다. 언니, 지원아, 우리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 많이 힘들죠? 응, 하지만 마땅한 벌이야. 지원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를 용서했어요. 어머니도 용서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언제가는 하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 대화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3년째 저는 교도소 내 상담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저는 남편이 바람 펴서 죽였어요. 근데 후회돼요. 젊은 여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후회해, 매일 후회해. 어떻게 하면 이 후회를 견딜 수 있어요? 견디는 게 아니야. 함께 사는 거야. 후회와 함께.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하지만 살아야 해. 우리가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통을 나누면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26부 편지들 5년째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준호에게서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지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다. 5년 동안 나는 너를 미워했다. 증오했다. 엄마를 죽인 너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결혼 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신 일기였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며느리가 미워 내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오늘도 민지한테 심하게 굴었다. 그 애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 하지만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 민지야, 미안해. 너는 착한 애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용서해줘. 엄마도 괴로워하셨던 거야. 자신의 행동을 알고 계셨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거지. 너와 똑같아. 너도 멈출 수 없었잖아. 나는 여전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를 잃은 슬픔은 여전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너희 둘 다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나도 가해자였어.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편했으니까. 내 평화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미안해. 그리고 건강해라. 나는 재혼했어. 아이도 있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너도 언젠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미안해. 준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김민지 씨,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듭니다. 당신 뉴스 보고 공감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한 일은 나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통은 이해합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매일 시어머니한테 욕먹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악마가 아닙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힘내세요. 모든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증오하지는 마세요. 증오는 당신을 괴물로 만듭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7부 참회의 나날 7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교도소 내에서 간견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입 수감자들 앞에서 저는 5년간 시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천천히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랐으니까요. 분노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행동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유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해자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가해자입니다.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매일 시어머니 꿈을 꿉니다. 그분이 왜?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이야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분노가 있어요. 하지만 참아야겠어요. 당신은 용감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10년째가 되었을 때 가석방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모범수입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돕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중대합니다. 존속살해는 심사위원들이 토론했습니다. 결국 가석방은 거부되었습니다. 5년 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참회해야 해, 더 많이. 28부. 시간은 흐르고 12년째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수감자 김민지 면회실로 오세요. 아버지가 와 계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어제 새벽에 심장마비였어. 제가 마지막까지 못했네요. 엄마가 너한테 전하래. 민지야, 엄마는 널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내 인생 다시 살아. 라고.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수감자는 허가가 없으면 외출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불효자가 되어서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제가 제대로 된 딸이었다면, 제가 강했다면,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13년째 두 번째 가석방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되었습니다. 김민지 씨, 15년형 중 13년을 복역했습니다. 모범수로서 2년 감형하여 출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5년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출소일이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총 29부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출소날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바깥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들, 건물들, 사람들, 민지야,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빠,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는 저를 작은 아파트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살아. 내가 마련했어.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이거, 아버지는 봉투를 주셨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야. 너한테 주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민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네가 풀려나는 걸 못 보고 가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너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네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는 널 믿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우리 딸. 엄마, 저는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경력이 단절되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거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저 지원이에요. 지원아. 언니 출소했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 언니,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실래요? 정말, 하지만 나는 전과자인데 괜찮아요. 언니의 경험이 필요해요. 학대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센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언니만큼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부 속죄의 삶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자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 이분 상담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시댁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언니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상담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해야 해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매일 죽고 싶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와 똑같네.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녀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갔어요. 13년 동안.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남편과 대화하세요.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저는 가장 나쁜 선택을 했어요.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모두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대받는 며느리들, 폭력적인 남편을 둔 아내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지 씨 덕분에 이혼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민지 씨 말대로 상담받았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민지 씨의 이야기가 저를 구했어요. 나쁜 선택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런 편지들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제 고통이, 제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15년 후 지금 저는 52세입니다. 출소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는 2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센터의 소장입니다. 지원이 저에게 맡긴 거죠. 언니가 가장 적합해요. 언니만큼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매일 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증오는 당신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매년 시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저는 산에 올라갑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또 왔어요. 28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외로우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되지 않도록. 바람이 붑니다. 마치 대답처럼.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한 명을 도왔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던 여자. 그녀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막았다. 한 명의 비극을 막았다. 어머니, 이게 제 속죄입니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저는 절을 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모브레는 작가의 후기,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고부 민지의 마지막 편지, 출소 후 15년이 지난 지금 민지가 쓴 편지. 저는 김민지입니다. 28년 전 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5년간 시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13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15년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멈추세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실제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기, 상담받기, 거리두기, 이혼하기, 도움 요청하기 하지만 저는 가장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살인을. 그 선택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명, 남편의 행복, 부모님의 명예, 제 인생, 그리고 제 영혼. 저는 이제 52세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범죄와 속죄로 보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절망적이어도 살인보다는 낫습니다. 범죄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걸어간 길을 걷지 마세요. 저는 매일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저는 매일 제가 도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속죄하며 삽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28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지 마세요. 증오를 선택하지 마세요.